한국 기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럽의 한 보고서에 적힌 냉혹한 결론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해양 플랜트 시장을 지배해 온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한국을 단순한 하청 기술국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15년 뒤 세계 에너지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총 사업비 18조 원, 8,000명이 투입된 북해 초대형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붕괴 직전으로 몰리자 미국, 독일, 노르웨이의 거대 기업들이 한 명의 한국 여성 엔지니어를 찾아 나섰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 기업들이 수조 원의 연구비를 쏟아부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의 한 연구원이 만든 기계가 단번에 해결한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북해를 덮친 초대형 폭풍 속에서 그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 현장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세계 산업 질서를 뒤흔든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한때 망했다고 조롱받던 한국 기술은 어떻게 세계 최강 기업들을 줄 세우게 되었을까요? 지금 그 믿기 힘든 역전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2026년 겨울이었습니다. 노르웨이 북해는 그 계절에 특히 가혹합니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사라지고 수평선은 회색 안개 속으로 녹아들죠. 저는 그 바다 위에 세워진 관제선의 유리창 앞에 서서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파도가 구조물 기둥을 치고 흰 포마를 흩뿌렸어요. 2200톤짜리 강철 구조물이 흔들렸습니다. 눈으로 봐도 흔들릴 만큼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되는 일인가 하고요. 제 이름은 라르스 에릭센입니다.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 에퀴노르의 해양 플랜트 기술 감리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26년간 북해 유전 개발, 해상 플랫폼 설계 검토, 극지 구조물 인증 심사를 해왔어요. 제 손을 거쳐 통과된 기술만 수백 건이 됩니다. 그리고 제 손을 거쳐 반려된 기술 역시 수백 건이 됩니다. 저는 낙관주의자가 아닙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데이터 없는 낙관주의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북해에서 사고는 언제나 낙관에서 시작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싶어서 넘어간 것들이 결국 사람을 죽이고 시설을 부수고 수천억을 날리죠.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보고서를 받았을 때 저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한민국 울산 소재 중견연구팀. 세계 최초 고하중 해양 수직 운송 시스템 개발 성공. 기존 유럽 장비 대비 허용 하중 22% 초과, 강풍 저항성 31% 향상. 한국이요? 수직 운송 시스템이요? 저는 보고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솔직히 읽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조선 강국입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선박 건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해양 플랜트 핵심 운송 기술,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수직 이동 시스템은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유럽과 미국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특허와 노하우가 집약된 분야입니다. 후발주자가 단기간에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서랍 속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업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겠죠.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잊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에퀴노르 북해 풍력 단지 사업, 코드명 노르드마르크 프로젝트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저는 긴급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어요. 오슬로 본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25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화상으로 연결된 유럽 각국 파트너 기업 담당자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정확히는 차가웠습니다. 노르드마르크 프로젝트는 에퀴노르가 지난 4년간 준비한 유럽 최대 규모 해상풍력 발전 단지 건설 사업이었습니다. 총 사업비 18조 원. 북해 수심 200m 해역에 높이 300m가 넘는 부유식 풍력 구조물 80기를 세우는 프로젝트였어요. 투입 인원만 8,000명이 넘었죠.
유럽 역사상 가장 큰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조물 상부까지 작업자를 이동시키는데 하루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300m 높이의 해상 구조물은 육상 건설과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히 리프트를 달 수가 없어요. 파도와 조류, 바람에 의한 구조물 자체의 진동과 유동, 극지성 기후 변화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유럽 장비들은 설계 최대 하중과 허용 강풍 속도 한계에 걸려 하루에 사용 가능한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천문학적인 대기 비용이 발생했죠. 독일의 리프트 전문 기업, 덴마크의 해양 장비 회사, 미국의 크레인 시스템 업체까지 수개월 동안 대안을 검토했지만 실질적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사업 총책임자 마르틴 올슨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는 공정이 석 달 더 지연됩니다. 페널티 조항 발동을 피할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서랍 속 보고서를 떠올렸어요. 잠깐이었습니다. 말하기가 꺼려졌습니다. 한국 중견 연구팀이라는 단어가 입안에서 굴러다니다 사라졌어요. 그때 재무 담당 이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울산에서 올라온 보고서 검토해봤습니까? 하고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혼자 받은 게 아니었군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독일에서 화상으로 참여하던 엔지니어가 피식 웃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표정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도 한 달 전에 그 표정을 지었으니까요. 하지만 올슨 부사장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된 건 그로부터 2주가 지난 뒤였어요. 달갑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심 탐탁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없었어요.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까 가는 거다, 그 정도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던 날 하늘이 맑았습니다. 한겨울이었는데 공기가 차갑고 깨끗했어요. 저는 울산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한국어로 작성된 기술 보고서, 번역본을 처음 제대로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읽다가 멈췄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갔어요. 수치들을 다시 봤습니다. 풍하중 계산 방식이 달랐어요. 유럽이 정적 하중 기준으로 설계할 때 이 팀은 동적 공진 감쇄 모델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강제 피로 누적 알고리즘이 독자적이었어요. 제가 본 어떤 유럽 특허 기술과도 달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의 겨울 들판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하고요. 울산에는 바다 냄새가 납니다. 항구 도시 특유의 쇠와 기름과 바닷바람이 섞인 냄새요. 제가 묵은 호텔 창밖으로 이른 아침부터 대형 트럭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항만 쪽에서 크레인 작동음이 울려왔어요. 도시 전체가 일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기도 했어요. 연구소는 예상보다 소박했습니다. 국내 대형 조선소 계열 연구법인이라고 해서 저는 새로 지은 건물을 상상했는데 실제로는 구형 건물 3층짜리였어요. 입구 바닥에는 오래된 마모 흔적이 있었고 복도 벽에는 수십 년 된 기술 인증서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새로운 곳이 아니었어요. 오래 일해온 곳이었습니다. 통역사와 함께 304호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더니 잠시 후 열렸어요. 연구원 한 명이 노트를 들고 안에서 나왔고 그 뒤로 짧게 묶은 머리의 여성이 보였습니다. 30대 중반쯤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흰 가운 대신 두꺼운 기술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마커가 들려 있었고 화이트보드에는 수식과 하중 다이어그램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윤서진 씨죠? 제가 물었습니다. 통역사가 한국어로 전달했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악수가 단단했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손이었어요. 에퀴노르에서 오셨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통역을 통해서였지만 어조는 분명히 들렸어요.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거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시스템 모형이 있었어요. 높이 2m쯤 되는 축소 모형이었는데 실제 구조물의 레일과 가이드 구조를 정밀하게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아래쪽에는 파도 진동을 시뮬레이션하는 진동 베이스가 붙어 있었어요. 모형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진동하고 있었어요. 미세하지만 분명하게 흔들리면서 그 위에 부착된 캐리지는 정확하게 상하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형을 한참 봤습니다. 3년 걸렸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통역을 들으면서도 저는 시선을 모형에서 떼지 못했어요. 기존 수직 운송 시스템은 구조물이 고정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설계합니다. 하지만 부유식 해양 구조물은 항상 움직여요. 파도마다 흔들리고 조류마다 기울어지죠. 그 움직임에 맞춰 실시간으로 보정하면서도 하중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보정 알고리즘은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하고요.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직접 개발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이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검증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기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파일 2개를 통역사 손에 쥐어줬어요. 외부 검토용으로 따로 정리해둔 자료였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호텔로 돌아와 자료를 읽었습니다. 밤 10시가 지나도 읽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반박할 지점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 기술이 과장되었거나 설계상 결함이 있다는 근거를 발견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보고서를 쓰기 쉬웠으니까요.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중견팀이 유럽 수십 년의 기술을 단기간에 넘어섰다는 결론은 회사로 돌아가서 설명하기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지점이 없었어요. 공진 주파수 회피 알고리즘은 논리적으로 정밀했습니다. 하중 분산 구조 설계는 기존 유럽 방식보다 응력 집중을 23% 줄이고 있었어요. 강제 두께 대비 허용 하중 효율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유럽 인증 장비보다 높았습니다. 게다가 이 시스템은 이미 국내 조선소 이하드 내 육상모의 환경에서 2200시간의 연속 운전 시험을 마친 상태였어요. 2200시간. 저는 그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우리 쪽 독일 파트너 장비의 최종 인증 시험 시간이 800시간이었거든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기술이 진짜라면 그리고 현장에서도 작동한다면 노르드마르크 프로젝트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환경은 달랐어요. 모형 시험실이 아니었습니다. 북해의 겨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윤서진 씨는 이미 와 있었어요. 제가 도착한 시간이 오전 7시 30분이었는데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날과 같은 다이어그램이었지만 수식이 더 늘어나 있었어요. 밤새 작업한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실제 해상 환경에서 시험을 해봤습니까? 하고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국내 서해 해상 구조물에서 6개월 시범 운용을 마쳤습니다. 강풍 발생일 23일 포함해서요. 저는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또 망설이지 않았어요.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여성이 저보다 훨씬 더 이 대화에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검증하러 왔고 그녀는 검증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충분히 오래 준비한 상태로요. 불편했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이 일을 26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수백 개의 기술 자료를 검토했어요. 좋은 자료와 나쁜 자료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숫자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나쁜 자료는 결과만 있어요. 좋은 자료는 실패한 과정이 함께 있습니다. 윤서진 씨의 자료에는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많이요. 서해 시범 운용 보고서 중간에 붉은 글씨로 표시된 섹션이 있었습니다. 3차 시험 운용 당시 강풍 초속 35m 조건에서 보정 알고리즘이 구조물 진동 주기를 잘못 읽어 캐리지가 23cm 편심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시스템 전체를 멈추고 알고리즘을 재설계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6주가 걸렸어요. 저는 그 부분을 읽고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실패를 기록하고 수정한 과정을 그대로 남겼습니다. 그게 진짜 기술 자료의 냄새였어요. 윤서진 씨를 다시 찾아갔을 때 저는 그 섹션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녀는 잠깐 그 페이지를 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리즘 기반을 바꿨습니다. 기존 방식은 구조물의 이전 진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 주기를 예측하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실제 해상에서는 돌발 난류가 예측 모델을 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시간 다중 센서 융합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과거 데이터가 아니라 현재 상태를 실시간으로 읽는 거죠. 저는 끄덕였습니다. 이 방향 전환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기존 알고리즘을 갈아엎는 건 단순한 수정이 아닙니다. 이미 쌓아둔 검증 데이터의 상당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하는 일이에요. 시간과 비용과 심리적 소모가 엄청납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6개월 반이요. 그녀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그 기간 동안 팀 인원이 3명 줄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3명이 떠났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았어요. 연구비가 부족하고 결과가 안 나오고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계속 남아있는 것은 봉급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 반대쪽 선택, 즉 떠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요. 그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대답을 꾸미려는 게 아니라 진짜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12살 때 아버지가 운영하던 조선 관련 부품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였어요. 당시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조선 기술 여러 개를 헐값에 사들였어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떠났고 작은 업체들은 발주가 끊겨 쓰러졌죠. 아버지 공장도 그렇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후 5년 동안 재취업을 못 하셨어요. 기술 인력이 필요 없어진 시기였거든요. 그녀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때 저는 어린 마음에도 알았어요. 기술을 갖고 있어도 그게 남의 기준에 의해 값이 매겨지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을요. 우리 기술이 인정받으려면 세계 기준에서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봤습니다. 울산 항구 쪽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쇠와 연기와 사람의 움직임이 있는 도시가 창밖에 있었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아버지의 공장이 문 닫는 것을 보고 15년을 연구해서 세계 최초의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게는 숫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줬어요.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자부해왔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연구소를 나오면서 저는 이 기술이 통과될 이유를 찾기로 했습니다. 막을 이유가 아니라요. 물론 그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 업계의 반발이 올 거라는 것도요. 하지만 그건 나중 문제였어요. 일단 이 기술이 진짜인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오슬로로 돌아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가능한 한 건조하게 썼습니다. 감정을 넣지 않으려 했어요. 기술 검토 보고서는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하게 적었습니다. 한국 울산 소재 HS 마린 솔루션의 해양 수직 운송 시스템. HVT1은 설계 자료 실험실 시험 서해. 현장 운용 데이터 검토 결과 유효한 기술적 근거를 보유하고 있음. 노르드마르크 프로젝트 현장 조건에 대한 추가 적합성 검증을 조건으로 도입 검토를 권고함. 이 보고서를 올슨 부사장에게 제출한 것은 울산에서 돌아온 지 나흘 뒤였습니다. 올슨 부사장은 보고서를 읽고 저를 불렀어요. 짧은 질문 하나만 했습니다. 에릭센, 이 기술이 현장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감수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현재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리스크입니다. 저는 이쪽 리스크가 더 작다고 판단합니다. 올슨 부사장은 한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행합시다.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진짜 문제였어요. 독일 파트너 기업에서 공식 항해 메일이 왔습니다. 기존 장비를 교체하면 계약 위반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법무팀에서 계약서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 업체도 비슷한 의견을 냈어요. 업계 사람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주 뒤 한 업계 매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동아시아 중견업체의 해양 리프트 기술, 유럽 인증 기준, 미취득 상태로 북해 대형 프로젝트 투입 추진 안전 우려 제기.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인증 기준 미취득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에 빠진 맥락이 있었어요. 유럽 인증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유럽 업체들의 기술 수준에 맞게 설계된 기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높은 성능의 기술이 들어올 경우 기존 기준으로는 오히려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기술이 통과하려면 더 높은 기준이 필요했고 그 기준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에퀴노르 기술 검증팀의 독립 현장 실증 시험 계획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울산에서도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윤서진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경쟁사 중 한 곳이 그녀 팀의 핵심 연구원 2명에게 동시에 스카우트 제안을 넣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금액도 상당했다고 했습니다. 연구원 1명은 실제로 고민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윤서진 씨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연구원을 붙잡을 이유를 만들어야죠. 이유요? 네. 보상이 아니라 이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았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붙드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일이 세상에서 중요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녀는 팀 전체 회의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노르드마르크 프로젝트 도입 가능성을 처음으로 팀에 공개한 거였어요. 그리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이 북해에서 작동하면 세계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 기준을 만든 팀에 여러분이 있어요. 결국 연구원은 남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엔지니어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생각했어요. 저도 26년 전 처음 이 업계에 들어올 때 누군가 제게 그런 말을 해줬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독일 파트너사의 항의는 계속됐습니다. 법무적 검토가 이어졌어요. 일부 임원들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했습니다. 업계 시선이 불편하다고도 했어요.
저는 회의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결국 결과로 움직입니다. 결국 에퀴노르 이사회는 현장 실증 테스트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참관인 명단에는 노르웨이 에너지부, 독일 연방회사청, 미국 해양에너지관리국 대표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일본 해사협회도 옵서버로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무대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압박이었어요. 테스트 날짜는 3주 뒤였습니다. 겨울 북해에서요. 기상청은 그 시기 초속 45m 이상의 강풍 가능성을 27%로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회의석상에서 말했어요. 차라리 날씨가 나빠도 좋겠는데요. 통과하면 완벽한 증명이 되니까요. 저는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테스트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울산에 다시 내려갔어요. 공식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기술 점검 자리에 제가 참관하고 싶다고 연락했더니 윤서진 씨가 흔쾌히 허락했어요. 연구소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팀원들이 바빴어요. 조용하지만 긴장된 바쁨이었습니다. 화이트보드는 새로운 수식들로 덮여 있었고 한쪽 책상에는 북해 실증 구조물 사양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사람들 눈빛에 피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가보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윤서진 씨는 모형 앞에 서 있었어요. 기술 점퍼에 안경을 닦으면서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자료를 봐야 한다는 표시였습니다. 저는 괜찮았어요. 그게 맞는 태도였으니까요. 오후 늦게 팀 기술 점검이 끝나고 잠깐 시간이 생겼습니다. 저는 커피를 받아들고 복도 창가에 서 있었어요. 그때 윤서진 씨가 옆에 왔습니다. 잠깐 자리 비워도 되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연구소 밖으로 나왔어요. 항구 쪽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겨울 저녁 바람이 매서웠어요. 하지만 그녀는 추위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걷다가 멈추는 지점이 있었어요. 낡은 창고 건물 앞이었습니다. 지금은 조선 관련 부품 창고로 쓰이는 것 같았는데 벽에 오래된 간판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글자가 지워져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아버지 공장이 있던 자리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봤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지은 지 30년은 돼 보였습니다. IMF 이후에 문 닫은 공장들이 많았습니다. 여기도 그랬어요.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기술을 사들이고 인력이 빠져나가는 걸 아버지가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셨죠. 그녀는 건물 앞에서 멈춘 채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신 기술이 값어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기술을 인정해주는 자리에 있지 못해서 공장이 닫혔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기술이 있어도 그걸 보여줄 무대가 없으면 없는 것과 같다고요.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무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시장이 기술을 선택하기를 기다리셨는데 저는 기술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기다리면 아무도 봐주지 않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항구 쪽에서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크레인들이 실루엣이 되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라고 했잖습니까? 감정보다 데이터를 믿는다고요. 그건 여전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이 기술이 단순한 기술 문서 이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데이터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뒤에는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의 공장이 문을 닫는 것을 본 12살짜리 아이가 25년 뒤 북해 한가운데서 세계 각국 전문가들 앞에 자신의 기술을 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 기차로 다시 서울로 올라갔어요.
기차 안에서 북해 기상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테스트 예정일 기상 예보가 업데이트되어 있었어요. 강풍 가능성이 27%에서 42%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게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고요. 테스트 전날 밤이었습니다. 북해 관제선 선상이었어요. 저는 갑판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기상팀이 보내온 최종 예보에는 다음 날 오전 기준 초속 47m에서 최대 53m의 강풍이 예측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럽 파트너 장비의 운용 한계 풍속은 초속 38m였어요. 관제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독일 장비팀 책임자가 먼저 말했어요. 날씨 조건이 운용 범위를 초과합니다. 테스트 연기를 요청합니다. 노르웨이 에너지부 대표자가 끼어들었어요. 연기하면 다음 가능 날짜가 6주 뒤입니다. 현장 체류 비용 전체를 재산정해야 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윤서진 씨는 구석에 서 있었어요. 소음이 가득한 관제실에서 그녀 혼자 조용했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기상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이었습니다. 센서 수치들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갔습니다. 물었어요. 어떻습니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짧고 확실하게요. 작동합니다. 저는 그 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해 현장 데이터 2200시간 시험 기록 3년 동안의 알고리즘 수정 과정이 쌓여 만들어진 확신이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회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독일 팀 장비는 운용 한계를 초과하니 시험 중단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 장비는 운용 가능 범위 안에 있습니다.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독일 팀 책임자가 반박했어요.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에퀴노르가 집니다. 저도 함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올슨 부사장이 저를 봤어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웠어요. 파도가 구조물 기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관제선 위에서 내려다보는 북해는 회색과 흰색이 뒤섞인 혼돈이었어요. 기상 모니터의 풍속이 실시간으로 찍히고 있었습니다. 초속 41m, 44m, 48m. 독일 장비팀이 먼저 운용을 시도했습니다. 시험 일정상 그들이 우선이었어요. 캐리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갔어요. 40m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강풍이 캐리지를 옆으로 밀었습니다. 레일과의 마찰음이 관제실 마이크를 타고 들어왔어요. 장비팀이 즉시 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운용 한계 초과 판정이었어요. 화면 속 독일 장비가 천천히 내려오는 동안 관제실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윤서진 씨 팀의 순서가 됐습니다. 모니터에 풍속이 찍혔습니다. 초속 51m였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소리가 달랐어요. 독일 장비가 기계적 마찰음을 냈다면 이 시스템은 조용했습니다. 정밀하게 움직였어요. 캐리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40m, 80m, 120m. 강풍이 불어왔습니다. 구조물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캐리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60m, 200m. 구조물이 기울고 파도가 치는 동안 장비는 레일 위에서 흔들림 없이 올라갔어요. 보정 알고리즘이 구조물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읽으며 캐리지의 속도와 각도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250m. 관제실이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280m. 그리고 300m.
장비가 구조물 상부에 도달했습니다. 정지 신호가 뜨고 하중 측정 수치가 안정됐어요. 실시간 센서 데이터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정상이었어요. 모든 수치가 설계 범위 안이었습니다. 초속 51m의 강풍 속에서 2200kg의 하중을 싣고 300m를 올라갔습니다. 관제실에서 누군가 낮게 내뱉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듣지 못했어요. 노르웨이어였습니다. 하지만 뜻은 알았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윤서진 씨를 봤습니다. 그녀는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어요. 표정은 조용했습니다. 안도도 기쁨도 아니었어요. 그냥 확인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마침내 세상도 알게 됐다는 것을요. 저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테스트가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선실에서 이메일을 열었어요. 밤새 쌓인 것들이었는데 대부분 업무 관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발신인이 독일 하이드로텍 코리아 담당 부사장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협력 방안 논의 요청.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어제 기상 조건을 이유로 시험 중단을 요청했던 바로 그 독일 기업이었어요. 테스트가 끝난 지 16시간이 채 안 됐을 때였습니다. 다음 이메일을 열었어요. 노르웨이 아크틱 엔지니어링, 미국 오프쇼어 다이내믹스, 일본 나카하라 해양기기, 덴마크 마린 시스템즈, 전부 협력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제까지 이 기술이 위험하다고 기사를 쓰던 업계, 인증 기준 미취득을 문제 삼던 파트너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결과였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윤서진 씨에게 처음 물었을 때부터 들었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합니다. 그녀가 흔들림 없이 반복했던 그 말이요. 나흘 뒤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에퀴노르와 HS 마린 솔루션의 공동 기자회견이었어요. 노르드마르크 프로젝트의 한국 수직 운송 시스템을 공식 채택한다는 발표와 함께 추가 12기에 대한 계약 우선 협상권 부여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와 독일 언론이 와 있었어요. 로이터와 블룸버그 기자도 보였습니다. 윤서진 씨는 단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단상에 오르기 전이었어요. 저는 그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녀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 대답이 맞는 대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지난 3년 동안 예산 삭감과 동료 이탈과 경쟁사 스카우트 공세와 언론의 의심 기사를 견뎌온 사람이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거나 환호하는 것보다 실감이 안 난다고 조용히 말하는 게 훨씬 더 진짜 같았습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됐어요. 올슨 부사장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수치로 설명했어요. 초속 52m 풍속 조건에서 2200kg 하중을 싣고 300m 수직 이동 완료. 모든 구조 안전 기준 충족. 현장 운용 가능 판정.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다음이 윤서진 씨 차례였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팀이 함께 만든 것이고 그 팀은 쉽지 않은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줬습니다. 결과는 그 사람들 것입니다.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질문 시간이 됐어요. 한 외신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윤서진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잠깐의 침묵이 꾸미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무너지는 산업을 보며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는 법보다 다시 만드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기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 동안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뒤쪽에 서서 윤서진 씨의 등을 봤습니다. 304호 연구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던 모습이 겹쳤어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게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에릭센 씨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검증한 사람입니다. 만든 건 당신입니다. 그녀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웃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여유 있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오슬로에서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어요. 공식 기술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후배 엔지니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적는 개인 메모였어요.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술을 의심하기 전에 그 기술을 만든 사람을 보라. 반년이 지났습니다. 노르드마르크 현장은 달라져 있었어요. 공정 지연이 사라졌습니다. 수직 운송 시스템이 하루 16시간 연속 운용 중이었어요. 작업자 이동 시간이 기존 대비 35% 줄었고 기상 제한으로 인한 대기 손실일은 2주의 하루꼴이었습니다. 예전엔 나흘의 하루였어요. 숫자가 다 말해줬습니다. 저는 현장 전기 감리차 다시 부캐를 찾았어요. 관제선 갑판에서 구조물을 바라봤습니다. 300m짜리 강철 구조물 위에서 캐리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파도가 기둥을 치고 바람이 불어도 그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정 알고리즘이 파도의 리듬과 바람의 방향을 읽으며 실시간으로 조정하고 있었어요. 구조물이 흔들리는 만큼 장비는 더 정밀하게 반응했습니다. 불안정한 환경이 오히려 이 시스템의 진가를 드러냈어요. 저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26년간 이 일을 했어요. 수백 개의 기술을 봤습니다. 그중 정말로 새로운 기술은 드물었어요. 대부분은 기존 기술의 개량이거나 응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새로운 것은 가끔 나왔어요. 그런 기술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실패를 기록해두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이요. 윤서진 씨의 보고서에는 실패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첫 번째 신호였어요. 기자회견 이후 반년이 지나는 동안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 하이드로텍은 HS 마린 솔루션과 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일본 나카하라 해양기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적용 가능성을 공동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오프쇼어 다이내믹스는 아예 합작법인 설립 제안을 넣었어요. 한때 코웃음을 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배우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장면은 그게 아니에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울산으로 돌아간 윤서진 씨가 팀 회식 자리에서 조용히 한 말을 나중에 통역사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직접 들은 말이 아니었지만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이제 다음 기술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수 받는 자리에서 그 말을 했다고 했어요. 그게 그녀였습니다. 도착을 축하하는 것보다 다음 출발을 준비하는 사람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는 걸까요? 저는 노르웨이 엔지니어입니다. 한국 편을 들 이유가 없어요. HS 마린 솔루션에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에퀴노르 입장에서 최적 기술을 선택한 것이고 결과가 좋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기자회견장에서 그 질문과 그 대답을 들은 뒤 생각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나는 어떤 기술자였나? 26년간 저는 통과와 반려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거부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새로운 것을 막는 일이 많았어요. 기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험 부담이 있다는 이유로요. 그 판단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짜 안전을 위한 것이었고, 얼마나 많은 것이 익숙한 것을 지키려는 관성이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는 달랐어요.
통과 이유를 먼저 찾았습니다. 이 기술이 왜 안 되는지가 아니라 왜 될 수 있는지를 먼저 봤어요. 그게 옳은 방향이었는지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현재까지의 결과는 그 방향이 맞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북해 갑판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구조물을 바라보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관제선 안쪽에 모니터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울산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시스템 상태 데이터가 화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센서 수치들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만든 기술이 지금 이 순간 300m 상공에서 살아 작동하고 있었어요. 무너지는 것들 사이에서 다시 만드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환위기로 공장이 문을 닫는 것을 본 아이들이 있었어요. 연구비가 끊기고 동료들이 떠나도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다시 시작한 팀이 있었어요. 그들이 만든 기술이 지금 북해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갑판 난간을 잡고 오래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거셌어요. 하지만 제 등 뒤에서는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작든 크든 그 기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